오늘 미국 시장은 약세로 끝났습니다. 3대 지수가. 유럽장은 좀 강세로 끝났고요. 아시아장은 그렇지 못했어요. 니케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나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0.2 오르는 걸로 다 했고, 상하이는 약세로 끝났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주식이 탄력을 받고 막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지금은 아닙니다. 조정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경제가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주식시장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탄력을 강하게 받고 확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봐야 되는 게 지금 생각이고요. 여기 보시면 US, 그러니까 10년 국채 수익률은 1.66대까지 내려왔어요. 1.7대 중반까지 올라서 난리를 치다가 안정화 국면으로 다시 들어가 있다고 보이고요. 뭐 원자재는 혼돈 그 자체인데 오르락내락을 막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달러 인덱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약간 이 부분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아크펀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크펀드를 계속 보는 이유는 성장주하고 가치주의 순환매 이런 부분의 패턴대로 계속 굳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뭐 계속 언택 관련 애들이 힘을 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보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검은색은 테슬라입니다. 이 보라색이 나스닥이고 이 파란색이 이게 아크펀드거든요. 꽃나무 언니 캐시우드의 그 아크펀드가 가장 탄력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올라올 때는 상대적으로 왼쪽 어깨가 깊지 않았어요. 이 나스닥보다. 그런데 떨어질 때는 더 깊이 빠졌거든요. 여기 보시면 왼쪽 어깨가 여기인데 한번 내려오다 걸려서 반등했다가 아주 세게 다시 밑으로 내리꽂았습니다. 근데 반등세는 약해요. 보시면 나스닥은 여기까지 왔다가 반등세 세게 올라왔죠. 여기를 뚫었어요. 왼쪽 어깨를. 근데 얘는 올라오는데 왼쪽 어깨 여기 있죠. 지금 뚫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낮으니까 이것도 밑으로 낮아졌겠죠.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덜 낮으니까 여기 있는 요 직전에 만들었던 고점을 뚫고 올라왔고, 얘는 지금 아직 못 뚫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크펀드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아크펀드가 힘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주식시장에서 놓고 보면 가장 세게 달려왔던 주식들을 잔뜩 몰아서 15개 가지고 있었던 상위 15%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이렇게 밀린다는 얘기는 ETF가 상대적으로 그쪽 영역이 힘을 못 내고 있다는 뜻이겠죠. 테슬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테슬라 기업 자체가 문제가 당장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테슬라 가지고 있는 향후에 보여줄 수 있는 성과, 그러니까 기대치 대비 이 배수가 너무 높다는 점에서 부정적입니다.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얘기될 만큼 스토리셀링으로 밀고 올라왔는데, 그 혁신의 아이콘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가, 개인적으로 그 혁신의 아이콘을 비트코인에서 막 찾으니까 여하튼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도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 현대차는 지금 우리나라 작년 후반기에 갑자기 확 28일인가 막 확 밀고 올라왔죠. 동학개미들께서 난리를 치서 확 밀고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세게 빠졌었는데 갑자기 머리를 확 들었죠. 외국인들이 점진적으로 일정 수준 밀고 올라왔다가 지분을 좀 빼는 것 같더니 최근에는 약간 서 있는 게 약간 그 지분 빼는 어떤 속도나 정도가 둔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이점은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여기 보시면 현대차가 바닥에서 막 기고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이거를 땡겼습니다. 그것도 양쪽 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끌이 거의 100만 주를 땡겼거든요. 하루 거래량이 일어나는 걸 대충 눈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며칠 거래량을 한꺼번에 당긴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어떤 하방 영익성을 향후에는 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보면 이렇고요. 주봉으로 보면 과거에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높았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그 기업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현재 한 30%대 초반에 있으니까, 예전에는 40% 중반까지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가 기대치만 일정 부분 잘 받쳐준다면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나왔으니까 LG화학도 한번 볼까요?
LG화학은 정점을 치고 나서 이 정점 쳤을 때를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끌어올렸죠. 여기 보시면 초반부 올라갔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2차 탄력을 올릴 때는 외국인이 지분을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리다가 최근에 지분이 내려가고 있어요.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탄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폭스바겐에서 파우치 LG화학 걸 쓰다가 갑자기 우리는 각형만 쓸래,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산할 거야, 이 얘기를 들으면서 뒤통수를 되게 후드려 맞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는 현대차하고 좀 반대인데 이거 주봉을 볼까요? 현대차가 여기 보시면 과거 지분율이 여기 38, 40, 맥스가 이제 40 왔었죠. 근데 최근 보시면 44, 45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과거보다 상당히 높다고는 좀 말하기 그렇네요. 중반 한 5% 정도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고 외국인 지분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폭스바겐이나 이런 쪽에서 LG화학의 부정적인 액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할 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린에너지에 대해서 배터리는 계속 그린에너지의 전기차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터리주는 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현재 포지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 같고, 일단 포지션이 없는데 들고 가시고 싶으신 분은 조정 받았을 때 조금씩 매집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서 재미를 많이 보신 분이 있다면 사전에 매집해서 포지션을 조금씩 줄이는, 머리를 들 때마다 포지션을 줄이는 이런 액션을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린에너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볼게요. 이 CS윈드인데요.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집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여기 파란색 음봉 나오기 직전 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72,000원인가 매수를 했는데, 매수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여기 보시면 추세가 계속 세게 내려왔죠. 세게 내려왔는데 이게 한 20% 넘게 조정받았을 거예요. 내려왔는데 이 내려오는 과정 중에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죠. 물론 이게 지금 지분율이 한 8%, 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검은 외국인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력 에너지 시스템 중에 타워 부분의 글로벌 탑이 이 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지만. 그래서 외국인 매집세는 얘가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한다면 일정 수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가격, 그러니까 그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조정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만 매집했고, 추가적인 매집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익을 많이 보셨던 분 같은 경우에 포지션 줄이는 게 낫고, 향후에 매집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조정이 있는 과정 중에서 매집을 하는, 올라가는 탄력을 받고 올라갈 때 매집하는 것보단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거 이후에 이제 오늘 다른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골드만삭스가 강달러로 하겠다고 자기들의 의견을 뒤집었어요. 약달러 간다고 계속 외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골드만삭스 하면 모든 글로벌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잖아요. 이런 쪽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투자 회사나 투자 전문가들이 대표적인 패턴은 뭐냐 하면, 한번 추세가 방향을 타고 좀 세게 움직이면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간다고 떠들어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지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시점에 뭘 보셔야 되냐면 장기적인 패턴에서도 그렇게 움직였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보였는지를 항상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개미들이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는 어렵죠.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R&D 부분이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좀 긴 시각의 얘기를 하는 전문가 얘기를 찾아서 그걸 같이 감안해서 항상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 지난번에 이제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하고 가장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는 게 이제 금인데, 예전에 그 금이 2020년도 8월 달에, 작년 8월이죠. 온수당 4,000달러 간다고. 이게 2,000달러 돌파돼서 난리칠 때입니다. 이때 대부분이 굉장히 더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전문가들이.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금값이고요. 캔들 차트가 이 보라색 이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는 이미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계속 약달러로 갈 수 없는 가장 주된 이유는 미국만 돈을 풀어 제끼는 게 아닌데다가 미국이 대규모로 돈을 푼다 하더라도 IMF의 외환보유고 데이터는 가끔 보여드렸죠. 외환보유고를 보면 미국 통화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글로벌로 뭐 미국이나 그러니까 유럽이나 20이나 유럽중앙은행이나 혹은 뭐 일본 이런 쪽에서 자금 푸는 것보다 더 많이 푼다고 해서 약달러로 계속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패턴대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하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도 얘가 윗방향으로 꺾었다고 해서 지금 강달러로 얘기를 터닝한 거거든요. 금값도 먼저 인지해야 될 건 장기적인 추세로 이걸 보여드렸죠. 이건 이제 덴버골드 그룹에 나오는 이제 금 차트인데, 이미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이 검은색이 명목 차트고, 이 파란색이 실질 차트인데, 실질 가격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상단에 와서 더 이상 뚫고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달러 인덱스가 윗방향으로 올라가면 이 이제 달러 인덱스가 금값에 100%의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움직임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상관관계가 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금을 온수당 몇 달러에 팔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달러 표시로 하기 때문에 금은 가치가 변하지 않았는데 달러 가치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결과적으로 그 나중에 얼마다라고 찍는 한 금액이 달러 가치의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만 금의 교환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지금 강달러를 얘기하고 있는데, 강달러로 밀로 올라간다면 이게 이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판단은 애매모호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얘가 다시 상단계까지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열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금값은 얘가 상단에 있을 때 금값이 있었던 시기 수준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고점을 다시 찍었기 때문에,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이걸 이제 일정 부분 조정받고 다시 재차 올라가기에는 금이 이 조정이 너무 약해요.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다시 재차 밀고 올라가기에. 그런 관점에서 얘가 추세적으로 약달러로 약하게 밑으로 금값이 내려올 수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여기 온수당 1,400달러 상단을 뚫고 온수당 1,200달러까지도 쭉쭉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가를 좀 볼 건데요. 이거는 해외경제 포커스 국제경제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한국은행이 해외경제 포커스인데, 여기에 보시면 원자재 가격 중에 셰일 업계가 생산 확대를 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메리칸 오일 앤 가스 리포터 데이터인데요. 여기 이제 유정 개수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리그설에서 이제 뭐 기름 같은 거 팔려면 이렇게 기다란 건물 하나 박아놨잖아요. 그 유정 개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전체고, 여기가 이제 이거는 오일이고 가스 유정인데, 보시면 이 개수입니다. 작년도 8월 달에 172개까지 줄었었어요. 작년도 8월 달에. 이게 900개, 1000개 가까이 됐던 겁니다. 글로벌 금융이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는. 그런 게 거의 뭐 한 8, 90%까지 줄어들었다가 올해 들어서 170개짜리가 어느 정도까지 늘었느냐. 여기 보시면 330개니까 거의 2배 이상 늘었죠. 근데 핵심은 유정이 새로운 유정을 파지는 않고 기존에 이제 가동을 중단했던 유정들을 다시 재가동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유가가 일정 수준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 유정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석유 생산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최근에 오펙 플러스가 사우디는 감산을 지속한다고 그랬는데 석유를 더 생산하겠다, 이렇게 패턴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유가도 일정 수준
고점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전 세계 수요가 과거 중국이 올라왔던 것만큼 그렇게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겨서 최근에 뭐 스웨즈 운하도 잠깐 문제가 있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밀어 올라온 것을 보면 최근에 찍었던 이 고점이 한동안은 뚫리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사실 저는 50달러에서 70달러 사이 갭, 그러니까 60달러 전후에서 움직이는 게 다일 거다. 우리가 경기 확장 국면으로 다시 진입해서 지금 회복, 확장 이렇게 두 가지로 경기 상승 국면을 생각을 하면, 확장 국면을 진입을 해도 유가가 슈퍼 사이클을 얘기할 만큼 밀려 올라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관련된, 유가 관련된 보도는 셰일 업계가 계속 생산을 늘리는 게 그러니까 유가의 하락 압력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셰일 산업이, 셰일 유정이 급격히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이제 유가의 움직임 자체는 60달러 전후에서 움직이는 수준, 그리고 단가가 낮아가지고 그 뽑아내지 못하던 수준에 있던 셰일 유정에서도 석유를 빼는 이런 패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유가만 계속 유지를 해도 그 다음에 정제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경기가 좋아져서 조금 더 석유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생산을 잠깐 중단했던 셰일 쪽에서 계속 유가들을 뽑아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오펙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자기네가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요. 쿼터제를 막 이렇게 지정하고 있다가 하더라도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자기들이 좀 더 팔려고 석유를 더 생산해서 좀 더 낮은 단가로 이렇게 막 팔아제끼는 행위들을 해요. 왜냐면 그게 그쪽에서 이제 재정을 얻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확대되면서 유가는 상승 탄력을 잃고 계속 한 60달러 전후대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측면에서는 이미 보고서를 보여드렸지만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보고서는 충분히 뭐 여러 군데 널려 있거든요. 그런 관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더벨 기사거든요. 더벨 기사에 미술품과 관련된 아트펀드 얘기가 또 나왔어요. 아트펀드들이 부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게 언제 기사냐면 2007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도 12월 31일 날 아트펀드라고 뉴스 기사를 검색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트펀드가 뭐 8월달 10월 1일 아트펀드 걱정된다, 뭐 이거는 2007년도입니다. 이건 2008년도고 2007년도 8월 6일 아트펀드 어떤 작품에 투자할까, 뭐 미술은 투자자가 적어 게임들만 알면 큰 차익을 거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트펀드가 언제 나오는 거냐면 그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막 돌아서 팽창 국면,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 정점 부근쯤에 가면 경기 사이클 후반부에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에서 이익을 많이 얻었고, 그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얘가 탄력을 받아 더 올라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또 다른 투자 대안처를 찾는데, 그런 투자 대안처를 찾을 때 나오는 펀드가 아트펀드예요. 아트펀드 이외에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사실 저것도 나왔는데 와인 펀드. 근데 이제 와인 펀드나 아트 펀드 이런 펀드들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소수들만, 매니아들만 그 가격 책정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 투자자들한테 투자처로 ETF로 나오게 됩니다. 혹은 펀드 같은 경우로.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판매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는 계속 자산만 운용해주면 이익이 나지만 판매사들 같은 경우에는 운용보수가 없기 때문에 판매보수를 계속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것들을 또다시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거를 옮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혹하는 금융상품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트펀드들이 나옵니다. 후반부에 경기 사이클. 근데 지금은 잘 생각해 보시면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는 상태, 아직 그 확장 국면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중앙은행이 지금 경기를 떠받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경기가 막 뜨거워지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경기를 진정시키면서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까지도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은 경기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그런 패턴의 금융상품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이거는 다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만큼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들로 다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 사이클이 정점이기 때문에 붕괴의 위기를 느껴야 되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여러 영역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 패턴을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 지나면 뭐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진정되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될 거고, 특히 내년이 뭐 거의 확실하지 않아요? 올 하반기나 내년 초반이면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완전히 그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면 경기 사이클은 좀 더 괜찮은 국면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붕괴에 대한 생각은 지금은 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런 액션들의 움직임들이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에서 대규모로 작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던 그런 상승 탄력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잦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조정시마다 무엇인가를 매집하려고 하는 현금 보유를 일정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투자 전략에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아트펀드 얘기를 마지막으로 꺼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